높은 임금과 여유로운 생활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민 1순위로 꼽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15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은 34세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호주는 영국이 죄수를 유영지로 보내던 가혹한 땅이었습니다. 이후 발전과 개혁을 통해 범죄자 유배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오늘은 죄수 유배지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탈바꿈한 호주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주 대륙에 사람이 처음 발을 디딘 건 약 6만 5천 년 전이에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 동남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곳을 고향으로 삼기 시작했죠. 이들이 바로 현대 원주민의 조상들이거든요. 북쪽 토레스 해협에서 남쪽 태즈메이니아까지 광활한 땅에 퍼져나가 500개가 넘는 서로 다른 부족 집단을 형성했어요. 각 부족마다 고유한 언어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요. 수만 년 동안 원주민들의 삶은 큰 변화 없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17세기 초반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유럽인들의 도착이었어요. 15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에 유럽 탐험가들은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새로운 땅을 찾아다녔거든요. 당시 유럽 학자들 사이에서는 흥미로운 이론이 돌았어요. 북반구에 큰 대륙들이 있으니 남반구에도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어야 지구의 균형이 맞는다는 거였죠. 이 가설의 남쪽 땅, 라틴어로 테라 오스트랄리스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확인된 건 1600년대 초반이었어요. 네덜란드 선장 윌리엄 얀존이 이끄는 배가 호주 해안에 처음 상륙하면서였죠. 네덜란드는 당시 대항해 시대의 선두주자였거든요. 17세기 초반에 이미 유럽에서 남미, 아프리카, 인도, 극동까지 뻗어있는 광범위한 해상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특히 인도네시아의 향신료 무역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이 지역 탐험을 위해 윌리엄 얀존 같은 항해사들을 고용했고요. 이후 수십 년간 더크 하르토흐, 얀 카르스텐스존 같은 네덜란드 탐험가들이 호주 해안선 곳곳을 발견하고 지도에 표시했어요. 1622년에는 남서쪽 구석이, 1620년대 후반에는 북부와 남부 해안선이 차례로 기록됐죠. 가장 주목할 만한 탐험은 1642년 아벨 타스만이 이끈 것이었는데 그가 발견한 땅은 나중에 그의 이름을 따서 태즈메이니아로 불리게 됐어요. 네덜란드는 이 새로운 땅을 뉴홀랜드라고 명명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어요.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지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먼 황무지에 사람을 보내는 게 이득이 안 됐거든요. 향신료 무역이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호주 탐험은 향후 100년 동안 거의 멈춰버렸어요. 관심이 다시 살아난 건 18세기 들어서였어요. 1768년부터 1779년 사이 제임스 쿡 선장이 3차례에 걸쳐 남태평양 탐험을 진행하면서였죠. 쿡 선장은 유럽 항해사가 수행한 탐험 중 가장 선구적인 기록을 세웠어요. 호주와 뉴질랜드는 물론 하와이, 피지 같은 태평양 섬들도 탐험했거든요. 1770년 4월, 쿡 선장은 처음으로 호주 동쪽 해안을 발견했어요. 그는 HMS 인데버호의 승무원 일부와 함께 해안으로 나가 일주일간 주변을 탐험했죠. 배의 식물학자 조셉 뱅크스가 수많은 식물 표본을 수집해서 그 지역을 보터니만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이후 쿡 선장은 더 북쪽으로 항해하며 해안선을 따라 여러 지역을 탐험했어요. 1771년 영국으로 돌아간 쿡 선장은 정부에 자신의 발견을 보고했어요. 특히 보터니만 주변이 영국 식민지 정착지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전달했죠. 그는 이후 2차례 더 태평양 항해를 했지만 1780년 3번째 항해 중 하와이에서 사망하면서 호주로 다시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호주를 탐험한 건 쿡 선장만이 아니었어요. 1772년 프랑스 선장 마크 조셉 마리온이 태즈메이니아에 상륙했고 같은 해 루이 알레노 드 생 알로는 서부 해안을 프랑스 영토로 선언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가 대륙의 양쪽 끝을 각자 차지하겠다고 주장한 거죠. 근데 실제로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은 없었어요. 너무 멀었으니까요. 상황이 바뀐 건 북미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어요. 1775년 미국의 13개 식민지가 영국에 대항해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8년간의 전쟁 끝에 승리하면서 미합중국이 탄생했죠. 영국은 제국에서 가장 귀중한 식민지들을 잃었어요. 더 큰 문제는 영국이 지난 한 세기 동안 경범죄자들을 미국 식민지로 보내 인구를 채워왔는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됐다는 거였죠. 영국 정부는 대안을 찾아야 했어요. 그렇게 선택된 게 바로 호주였죠. 죄수들을 호주로 보내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면 미국을 잃은 걸 보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1787년 5월 1,400명을 태운 11척의 배로 구성된 제1함대가 영국을 출발했어요. 1788년 1월 보터니만에 처음 도착했지만 예상과 달리 정착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금방 알았죠. 함대 사령관 아서 필립은 더 북쪽으로 이동해 훌륭한 자연 항구가 있는 장소를 발견했어요. 그곳을 시드니 코브라고 이름 붙이고 식민지 총독 자리에 올랐죠. 이렇게 호주에 영국 정착이 시작됐어요. 1790년과 1791년에 제2함대와 제3함대가 더 많은 죄수들을 실어 날랐고 시드니는 뉴사우스 웨일스의 핵심이 됐어요. 초기 인구는 대부분 죄수들과 그들을 감시하는 간수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기를 마친 죄수들이 자유시민으로 풀려났고 퇴역 군인들과 영국에서 온 자유정착민들도 늘어났죠.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도 생겨났어요. 1804년 캐슬힐 지역에서 최초의 죄수 반란이 일어났고 1808년에는 럼 반란이라 불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식민지 군인들이 당시 총독을 무력으로 쫓아낸 거죠. 호주 역사상 유일한 쿠데타였어요. 시드니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영국은 대륙 전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프랑스도 이 지역을 탐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거든요. 1800년대에 태즈메이니아의 론세스턴과 호바트가 건설됐고 1824년에는 브리즈번의 모튼만 형벌 정착촌이, 1829년에는 퍼스가, 1835년에는 멜버른이, 1836년에는 애들레이드를 중심으로 한 남호주가 세워졌어요. 근데 유럽인의 정착은 이 땅의 원주인들에게 재앙이었어요. 영국은 처음에 원주민과 협력하고 이해하려는 정책을 펼쳤어요. 낯선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영국인들이 배에 실어온 것 중에는 질병도 있었어요. 지난 6만 년간 고립되어 살았던 원주민들은 유럽 질병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었거든요. 1789년 4월 천연두가 발생하면서 시드니 지역 원주민의 절반이 사망했어요. 영국 정착민 중에서는 단 한 명만 죽었는데 말이죠. 천연두뿐 아니라 홍역, 독감, 장티푸스, 결핵 같은 질병들이 19세기 내내 원주민 사회를 휩쓸었어요. 엄청난 인구 감소가 이어졌죠. 질병 외에도 문화적 오해가 갈등을 낳았어요. 원주민은 땅에 있는 동물은 누구나 사냥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영국인들은 이를 가축 도둑질로 여겼거든요. 또 영국인들은 의사소통을 위해 원주민을 납치해 영어를 가르치고 통역사로 활용했어요. 베넬롱이 그런 경우였죠. 반면 벙가리는 자발적으로 양측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했고 나중에는 매튜 플린더스의 해안섬 타 원정에 합류해 호주 태생으로는 최초로 대륙을 일주한 인물이 됐어요. 영국은 원주민을 유럽식 생활 방식에 동화시키기 위해 학교와 농장, 교회를 세웠어요. 보호구역도 지정했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은 대부분 실패했어요. 영국 정착지가 끊임없이 확장되면서 자원 경쟁이 심화됐고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국경전쟁이라 불리는 폭력적 충돌이 발생했거든요. 원주민은 농장을 습격하고 가축을 훔쳤고 정착민들은 보복했어요. 양측에서 무차별 학살이 벌어졌죠.
19세기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정착민이 호주로 몰려왔어요. 대부분 영국과 아일랜드 출신이었지만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에서도 왔죠. 죄수 수송은 1860년대까지 계속됐지만 자유정착민의 비율이 점점 높아졌어요. 1840년대 중반에는 인구가 충분히 늘어나 지방 대표 정부 수립과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정착민들이 호주를 선택한 큰 이유 중 하나는 넓은 땅이었어요. 저렴하게 토지를 구입해 농지로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었어요. 1851년 에드워드 하그레이브스가 뉴사우스 웨일스 근처에서 금을 발견하면서 호주 역사상 최대의 골드러시가 시작됐죠. 발견 이후 10년 만에 호주 인구는 43만 건에서 117만 명으로 폭증했어요. 영국, 미국,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뉴사우스 웨일스와 빅토리아의 금광으로 향한 거죠. 하지만 쉽게 캔 수 있는 금은 빠르게 고갈됐고 부자가 되지 못한 광부들에게는 식민지 당국이 부과한 세금이 불만거리가 됐어요. 처음에는 평화적 시위로 시작했지만 1854년 12월 유레카 스토케이드 전투로 이어졌어요. 반란 광부들은 패배하고 체포됐지만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대중이 그들의 편을 들었거든요. 공정한 대우와 적절한 대표를 원하는 호주인들의 열망이 여기서 드러났어요.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가 호주 사회의 특징이 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1850년대 골드러시 이후 19세기 후반에는 경제 호황이 이어졌어요. 주택과 소비재가 개발됐고 마을과 도시가 철도망으로 연결되면서 도시 개발이 가속화됐죠. 하지만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됐어요. 일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바로 부시 레인저예요. 호주판 서부 무법자였죠. 부시 레인저들은 시골 지역을 돌아다니며 역마차나 농장, 은행을 털었어요. 범죄자였지만 지역 영웅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그중 가장 유명한 게 네드 켈리였어요. 그의 이야기는 국가적 전설이 됐거든요. 호황기는 1890년대 경제 불황으로 끝났어요. 실업이 늘고 노동 파업이 증가했으며 노동조합이 등장했죠. 이 시기 호주는 독특한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영국과의 유대는 유지하면서도 자결권을 추구하는 방향이었죠. 20세기 초 6개 식민지가 힘을 합쳐 연방화를 추진했어요. 1900년 7월 영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1901년 2월 1일 호주 연방이 공식 출범했죠. 에드먼드 바튼이 초대 총리로 취임했고요. 새로운 국가가 처음 시행한 주요 정책 중 하나는 백호주의 정책이었어요. 비유럽계, 특히 아시아인의 입국을 금지한 거죠. 영국계 구성을 유지해 문화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아파르트헤이트였어요. 백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기회를 빼앗는 시스템이었거든요. 호주 역사는 영국과의 관계로 형성되어 왔지만 제1차 세계대전으로 돌이킬 수 없이 변화했어요. 전투는 대부분 유럽에서 벌어졌지만 호주 군인들에게 전쟁은 1915년 갈리폴리 전역으로 정의됐죠. ANGAC 부대로 알려진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은 뉴질랜드 동료들과 함께 중동에서 싸웠어요. 영국, 프랑스, 인도 군대와 함께 다르다넬스 해협을 점령하려 했지만 오스만 터키군의 저항에 막혀 끔찍한 희생을 치렀죠. 전역은 연합군의 패배로 끝났지만 호주군의 용맹함과 희생정신은 국가 정체성의 일부가 됐어요. 전쟁 후반에는 서부전선과 중동에서 계속 싸웠고 1918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같은 수준의 용기를 보여줬죠. 약 32만 4천 명의 호주인이 해외에서 복무했고 6만 명이 전사하고 15만 명이 부상당했어요. 연합군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이었죠. 전쟁 이후 호주는 엇갈린 운명을 겪었어요.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령으로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었지만 1930년대 초 경제 대공황에 빠졌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상징적인 문화유산들이 탄생했어요. 1920년 퀸즐랜드와
북부 준주 항공 서비스가 설립됐는데 나중에 쿼타스 항공이 된 거죠. 조종사 찰스 킨스포드 스미스는 1927년 호주를 최초로 공중으로 일주했고 이듬해에는 태평양 횡단 비행을 최초로 완료했어요. 스포츠에서도 전설이 만들어졌어요. 돈 브래드먼이 크리켓 경기장에서 역대급 기록을 세웠고 경주마 파랩이 멜버른컵과 호주 더비를 우승하며 챔피언이 됐죠. 이런 기록들은 대공황의 어두운 시기에 많은 호주인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했어요. 1939년이 되자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본 제국의 영토 확장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호주는 다시 한번 영국 편에 서서 전 세계에 군대를 보냈어요. 유럽 도시부터 북아프리카 사막, 버마 정글, 태평양 섬까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자국 영토도 공격받았어요. 일본 공군이 다윈, 타운즈빌 같은 북부 도시에 폭격을 가했거든요. 일본과 독일 해군은 호주 해역에서 잠수함 전쟁을 벌여 수많은 선박을 침몰시켰고 1942년 6월에는 시드니 항구까지 공습했죠. 전쟁이 끝나갈 무렵 호주는 깨달았어요. 지구 반대편 영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걸요. 미국이 전쟁에 참전해 호주군과 태평양에서 합동작전을 펼친 게 결정적이었어요. 이후 호주의 외교 전략은 런던보다 워싱턴에 더 가까워졌죠. 전후에는 또 다른 경제호황이 찾아왔어요. 1940년대와 50년대에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호주로 이주했거든요. 영국계가 아닌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백호주의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게 됐어요. 이민자들은 확장 중인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채우고 주택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제를 더욱 촉진했죠. 호주는 더 나은 삶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지로 변모했어요. 상대적인 지리적 고립은 냉전 같은 지정학적 문제로부터 호주를 어느 정도 보호했어요.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1960년대와 70년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긴 했지만요. 외교 정책의 변화는 국내 문제를 논의할 여지도 만들었어요. 특히 원주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같은 식민지 시대의 과거에 대해서요. 원주민 문제에 대한 인정과 화해가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역사적 불의를 해결하고 원주민의 곤경을 인식하려는 노력이 이어졌거든요. 현대화를 향한 움직임은 1973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개장과 2000년 올림픽 개최로 상징됐어요. 항구 도시의 아름다움과 국가 전체가 세계에 소개되는 계기였죠. 개인적으로 호주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열악한 출발점에서도 결국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죄수들이 처벌받으러 가던 땅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됐잖아요. 아주 적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많은 것을 창조해낸 초기 정착민들의 유산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호주는 적응하고 번성하는 능력을 계속 보여줄 거예요. 오늘은 죄수 유배지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한 호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